그래서 지금 제가 뭐 시청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없을 만한 이 경기 주제를 갖고 나온 이유는 이 경기 지표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경기인데 경기 중에서 어떤 경기냐 결국 지금과 같은 낙관적 오류가 멈추는 너무 사람들이 이제 최근의 현상에 집착한 나머지 계속 이제 나쁘게만 보는 거죠. 원래 봤던 것보다 얼만큼 덜 나쁘냐.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다면 그게 추세 전환에 추세 전환이 있고 그로부터 6개월이나 9개월 후에 실질적으로 경기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쏟아질 거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역시 변동성이 클 때 시장이 불안할 땐 이렇게 어르신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믿을 만한 우리 증권가의 큰 어르신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좀 가볼까요? 네, 어려울수록 뭐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네, 기본이 뭐 펀더멘탈 아닙니까? 네. 경기와 기업 실적 이런 쪽에 조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박사님과 함께 환율, 뭐 금리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좀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실적 위주로 좀 봐주시는군요. 예. 네. 네, 지금 시장은 뭐 그 금리나 이제 물가 그리고 통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거는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3분의 2 이상은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부터 지금 뭐 내년 3월까지면 13개월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면 그 중에서 지금 올 연말이면 거의 10개월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70%의 기간을 충족하는 시점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된 것은 조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적게 주고 오히려 그 통화 정책의 영향, 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지금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것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뭐 좀 파월 의장 연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사람들이 그게 뭐 변동성도 보일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혹은 뭐 내년 전체장까지 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올해 전체적으로 통으로 시장을 지배해왔던 가장 큰 요인이 금융 요인이었다면 내년에는 실물 요인과 그 실물 요인에 따른 금융 효과,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따른 여러 가지 금융 경색이라든지 조금 파생적인 영향이라든지, 그러니까 금융 현상은 뭐 계속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시장을 이끄는 키 팩터는 본질적인 변수는 경기라는 생각을 좀 갖고 경기 쪽에서 뭔가 힌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하게 나온 게 OECD 경제 전망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OECD 경제 전망 자료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특히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경제는 내년도에 어떻게 될까. 결국 좀 연착륙이냐, 뭐 좀 경착륙이냐 이런 판단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내년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 하도 많이 해서 경기 침체, 그러니까 실물 경기 침체 되는 것까지 다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닐 수 있군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변수가 사실 통화 정책에 의한 어쨌든 영향이라기보다는 경기 내부에 내재된 또 각국 경제의 어쨌든 경기에 대한 좀 맷집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는 모든 국가들이 같이 좀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양태로. 하지만 내년과 후년을 넘어가면서 경기 침체에서 탈피하는, 벗어나는 그 과정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국가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 자체의 예측도 중요하지만 경기 지표 자체가
마켓에 어떠한 지금 힌트를 주고 있냐. 우리는 경기 지표를 통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될까. 이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경기 예측이라는 거는 뭐 계속 수시로 바뀌어야죠. 지금 뭐 누가 알겠습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뭐 OECD 자료부터 좀 보여주시면서 시작을 하나요? 네, 그래서 뭐 좀 그림을 보시면 네. 테이블을 보시면 뭐 복잡하게 돼 있지만 OECD가 친절하게 2022년과 2023년, 2022년과 2023년에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표를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확대할까요? 아니 저희가 할게요. 아, 저희가. 네. 네. 박사님 편하게 네, 말씀해 그래서 주시면 이게 되겠습니다. 뭐 막대로 이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이제 슬래시 같은 표시는 거의 이제 조정을 안 했다라는 거고요. 전년 대비 큰 폭의 조정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고 0.3% 포인트 미만의 변동 그리고 조금 아래로 화살 표시를 한 것은 0.3% 포인트 더 지금 하락하는 전년 대비 그걸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국가가 2023년에 굉장히 다 네, 중국이 지금 뭐 거의 독보적으로 좀 크게 조정은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하지만 뭐 지금 뭐 코로나 정책 뭐 여기에 조금 정책에 모를 일이고. 모를 일이고요. 네.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 뭐 지금 G20이 선진국 아닙니까? 지금 2.8에서 2.2 정도로 지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IMF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년도 경제 전망을 2.7 그리고 피치는 1.7 최근에 국제금융협회라고요. 이거는 차트 올려주세요. 네. 네, IIF는 이제 선진국 은행들이 개도국에 돈을 꾸어줄 때 뜯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공조해서 만든 조금 보수적으로 협회입니다. 보겠네요. 네, 1.2를 찍었습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네. 지금 OECD에서 예상한 거에 이제 거의 반토막을 보고 있는 거고요. 월드뱅크는 계속 뒷북을 치고 있고 3.0으로 보고 있지만 3.0. 네, 살짝 뭐 이거는 지금 지난 6월인가 7월에 나온 데이터라서 그동안 업데이트 안 됐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경우에는 0.5에서 1.7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각국을 보시면은 미국이 지금 0.5잖아요. 지금 미국이 어디 있나요? 1.5에서 0.5. 0.5로 지금 하락하고 있고 유로존의 어쨌든 맹주인 독일이 마이너스 0.7 그리고 영국도 0.0 그러니까 선진국이 대체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안 좋게 예측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신흥국 중에서는 그래도 중국이 3.2%에서 내년에 4.7 이렇게 갈 거로 보고 있지만 네. 좀 정책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월드뱅크는 3% 그다음에 뭐 IIF라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는 지금 1.2%잖아요. 네. 세계 경제 토탈로 전망하는 아주 크게 굵직하게 보는 이 전망조차도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근데 월드뱅크는 좀 시기가 네. 수정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7월인가 6월에 나왔을 아니 겁니다. IMF 따지더라도 2.7인데. 근데 이런 기관들이 네. 대체로 굉장히 좀 좋게 예측하는 원래 성향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네. 좋게 예측하는 성향이 있는데 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전망을 다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틀려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OECD 같은 경우에도 작년 9월인가에는 5.5, 5.4 봤어요. 올해 성장률을. 올해 성장률을. 올해 성장률을요. OECD가 제일 잘 많이 그리고 연초에는 4.5로 봤습니다. 지금 근데 얼마예요 대충? 지금 3.0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5.4에서 3.0으로 이렇게 떨어뜨렸다니까요. 제가 뭐 세계 경제 전망은 안 했습니다만 미국 경제 성장률을 어쨌든 내년도에 0.4%인가 이렇게 낮게 잡았잖아요. 우리나라 성장률도 1% 언저리일 거다. 그게 벌써 6개월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낮춰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시청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없을 만한
이 경기 주제를 갖고 나온 이유는 이 경기 지표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경기인데 경기 중에서 어떤 경기냐 결국 지금과 같은 낙관적 오류가 멈추는 낙관적 오류가 낙관해서 봤는데 계속 틀리는 이런 과정이 한 1년 반 2년간 지금 계속돼 왔지 않습니까? 올해도 네. 이 낙관적 오류가 이제 너무 사람들이 이제 그 확증 편향 최근의 현상에 집착한 나머지 계속 이제 나쁘게만 보는 거죠. 그러다가 덜 나쁘네. 이런 소위 센티먼트 경기의 어쨌든 모멘텀의 변곡점이 어딜까? 이걸 찾는 게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황 자체냐 아니냐 이 OX 문제가 아니고 원래 봤던 것보다 얼만큼 덜 나쁘냐라고 생각하면 그때 만약에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착하다면 비싸지 않다면 네. 그게 바닥이다. 그 바닥 중에서도 추세적 저점에 어쨌든 의미가 있다. 추세 전환에 추세 전환이 있고 그로부터 6개월이나 9개월 후에 실질적으로 경기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쏟아질 거다. 근데 박사님 보시기에 그 미국 시장을 보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혹은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이 아직도 경기에 대한 낙관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조금 이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살짝 줄어들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지금은 조금 포기 상태. 계속 나쁘게 좋게 보다가 틀렸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좀 뭐 예측 범위도 근데 굉장히 서베이를 하면 압도적인 그 서베이 대상자들이 경기 침체 온다고 에다가 체크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경기 침체라는 용어가 조금 그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켓에서 관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경기 침체냐 아니냐 되게 모호하잖아요. 경기는 후퇴기를 거쳐서 불황기로 가는데 네.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불황기에서 후퇴기에서 불황기로 가는 속도가 얼마일 거냐. 그다음에 그 폭은 진폭은 경기의 진폭은 어느 정도일까. 이게 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각국이 좀 다 다를 거고요. 미국은 결론적으로 저는 굉장히 가벼운 경기 침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로존은 지금 상태라면 훨씬 더 마이너스 성장률 쪽에 어쨌든 그 지표가 나올 것 같고 신흥국도 지금 자원 생산국 수출국들은 내년도에 경기 침체로 유가가 빠지기 때문에 자원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약간 낙관적 오류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도 내년에 4.7%는 경기 부양책과 코로나 정책의 후퇴, 방역 정책의 후퇴, 즉 해봉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네. 말도 안 된다. 저는 뭐 3.7 정도 나오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네. 낙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연준의 결정이 더 하시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야, 이게 낙관하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강하게 좀 더 해야 된다라는 매파가 더 권위를 가질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비관론이 많이 팽배해져 있으면 오히려 거기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은 바뀐 거 아닌가. 완전 낙관의 오류에서 어쩌면 약간 비관의 오류 쪽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간마다 전망치가 다르거든요. 달라지는 현상이 많이 나오고. 네. 근데 이제 유튜브를 만들고 유통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낙관과 비관의 오류의 접점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최근 들어서도 보면은 그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조회수가 안 나와요. 조회수도 안 나오고 댓글도 굉장히 나빠요. 근데 시장은 더 빠지니까 조심하라고 계속 하는 분들을 모시면 조회수도 굉장히 높아지고 댓글도 굉장히 우호적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죠. 정확하게 1년 반 전은 어땠냐면
장 다 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나오면은 조회수가 안 나오고 그렇죠. 댓글이 뭐 아주 안 좋았거든요. 4천 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나오면 반대 사항이 되고 그렇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신 네? 겁니다. 네. 그런 거를 보면 이 저간에 흐르는 심리가 네. 과연 제대로 이 시장을 읽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뭐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네. 어쨌든 컨센서스라는 것, 또 대중의 심리 이런 네.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항상 그 좀 오류가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오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캠피셔도 뭐 그 책에서 뭐 계속 역발상 투자인가 이런 책에서 자기가 쭉 이제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수십 년간. 그래서 월가에서 이듬해 다음에 그 주가 전망 S&P 500에 이제 좀 이거를 이제 점도표로 그 정규 분포로 이렇게 누가 제일 어떤 지수 때의 전망이 많았느냐 이렇게 찍는데 놀라운 거는 방향성이 틀리는 것은 뭐 제가 제 기억에 전체 한 30%. 하지만 방향성보다도 그 숫자, 크기.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한 사람들이 한 4% 빠질 거야. 4, 5% 빠질 거야. 하지만 그런 해에 15%나 30%가 빠지고 한 5% 오를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해에는 오르긴 올라도 20% 30% 오르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 그게 과거에 이제 패턴이었다. 방향성도 가끔 틀리고 이 전망에 대한 네, 동의인지 크기도 틀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도 오래 봐서 그런지 이게 전망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바램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섞여 있죠. 그리고 정부기관은 정책 목표가 담겨 있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네. 네? 근데 한국은행이 약간 정책 기관은 아니지만 중앙은행이 1.7%를 찍은 거는 저는 굉장히 쇼킹하게 봤어요. 한국은행. 네, 한국은행이 2%가 안 된다는 거는 제 느낌에는 한 1.3% 내심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은행도 대체로 좀 높게 잡는 그럼요. 편이겠죠, 당연히. 그게 이렇게 거의 그렇게 낮게 보는 전망치를 언제 보셨죠? 저기 한국은행 같은 데들 금융위기 때나 뭐 IMF 때 이럴 때 제외하고는 없었죠. 그렇죠. 네, 평소에는 사람들이 경기 지표에 관심도 별로 없었고 위기 때 아니면. 네네. 근데 위기 때는 뭐 계속 위기가 지속될 걸로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 경제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게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경제에 어쨌든 주름살을 주는 요인들이 적어도 미국 경제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년 미국에요? 네. 그래서 경기가 어쨌든 미국도 나쁩니다. 내년에 미국도 나쁘겠죠. 한두 분기 마이너스 성장 들어가고 또 전체적인 연간 성장률도 지금 OECD가 전망한 0.5%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0.5%. 예, 거의 뭐 제로 성장에 가깝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예, 나쁘지만 아마도 저는 조금 믿는 게 경기 내부에 내재돼 있는 경기의 자율적인 회복의 원동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벌써부터 감원을 했잖아요. 네. 몸집을 줄이고 다운사이징을 하잖아요. 이게 가장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시기가 내년 한 2분기, 3분기일 거고 그러면 내년 2분기, 3분기에도 지금처럼 감원을 계속 할 거냐? 저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과잉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리고 전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화정책의 어쨌든 누적적인 효과도 내년 2분기, 3분기가 피크일 거고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용 경색 그리고 지금 미국이 소비자들이 이제 저축을 다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가계 빚이 이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한계에 달해서 소비가 주는 고용도 안 좋은데 쓸 돈도 없어. 그래서 소비가 미국 GDP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주는 시점도 내년 2분기, 3분기. 네. 그러니까 모든 센티먼트의 어쨌든 가장 안 좋은 부분이 내년 한 4월에서 7, 8월에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제 느낌으로는 주식시장의 어쨌든 경기의 센티먼트의 변화로 인한 티핑 포인트 전환점은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 빠르면 4월, 조금 늦어도 한 7, 8월 정도가 더 이상 경기가 나쁘지는 않은, 너무 나쁘게 봤다가 조금씩 그거 아니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그런 센티먼트의 변화가 빠르면 한 내년 4월 정도가 아닐까. 좀 늦으면 내년 여름 정도. 미국 기준으로 그러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고용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미국은 뭐 고용이 굉장히 유연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 회복이 나이키 중에서도 그 오른쪽 그 나이키 그 곡선. 커브가 네. 굉장히 낮게 거의 U자형으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되게 빠른 나이키형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네. 유로존은 전쟁이 안 끝나면 뭐 조금 계속 어쨌든 나이키 커브가 이게 올라간 건지 만 건지 이렇게 잘 못 느낄 정도로 나이키 되는 같이. 네. 네, 살짝 기울기가 낮은 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러면 내년 경기 침체 폭이랑 네. 기간이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정도로 참고하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다음 차트를 보시면 네. 좀 복잡한 그래프를 가져와서 죄송한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는 지표고 지금 오늘 어젯밤에도 이게 계속 뉴욕 시장에서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근데 지금 3개월 그 트레저리 빌이죠. 3개월물은 이제 본드라고 안 그러고 빌이라고 그러는데. 빌이라고 하죠. 네, 어쨌든 뉴욕 연준이 지금 그린 겁니다. 뉴욕 연준이 건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3개월물과 2년 그 2년물 국채가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스프레드는 지금 78bp, 그다음에 10년물과 2년물은 거의 한 80bp. 그래서 쭉 시계를 돌려보면 1982년 이후에 가장 낮은 그러한 그 지금 스프레드를 역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게 경기 침체거든요. 음영돼 있는 부분이. 네. 경기 침체에 앞서서 항상 그 수익률 역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준의 통화 긴축이 계속 빨라지면 단기물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앞서 처음에 모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거의 80% 정도를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기간적으로. 네네네. 이제 금리 인상 폭으로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월에 인상하면 기껏해야 50bp잖아요. 저는 네. 그렇게 보거든요. 뭐 제임스 블라드가 7% 얘기해서 좀 시장이 놀랬지만 저는 5%라고 보고 그 정도면 이거는 이제 기능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기 침체는 올 거라는 거죠. 네. 네, 항상 경기 침체 전에 왔잖아요. 역전이. 그리고 밑에는 뉴욕 연준이 그려놓은 경기 침체 확률입니다. 근데 경기 침체 확률은 이 차트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경제 어쨌든 물론 이제 그 70년대 오일 쇼크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역전이 말도 안 되게 지금 금리를 20% 올렸으니까 단기물이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이렇게 역전을 보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거의 0에 근접했다. 아니면 소폭 마이너스 한 80bp다. 이러면 다 왔다라는 거죠. 네네. 다 왔고 이제부터 그래서 어쩌라고 오는 경기 침체의 성격이 어떤가 이걸 보는 게 또 중요한데 미국 경제의 가벼운 침체를 돕는 요인을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지만 저는 과잉 투자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주택 투자에서 좀 과잉 투자가 있었지만 네. 전체적으로 미국이 집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실수요거든요. 네, 실수요. 실수요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뭐 1가구 3주택 이런 거 없거든. 웬만해서는 나는 아파트에 살다가 나는 그 교외 지역에 좀 너른 애들 키우기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 수요가 큰 거지. 애가 많아져서 뭐 좀 이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수요죠. 실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 거품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요? 네, 지금 S&P 4천이라는 선이 PER 뭐 17배잖아요. 금리가 지금 뭐 3.6% 정도에서 이 17배의 PER은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가격 매력이 살짝 떨어졌다. 떨어진 거지. 네. 떨어진 거지 이게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 사정은 뭐 양날의 검인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데 이거는 코로나 영향이 있잖아요. 또 네, 이민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자리가 너무 타이트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경기에 어쨌든 경착륙을 막는 요인이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안 갖고 나왔는데 수요 인플레입니다. 미국은 지금 수요 인플레가 공급 인플레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인플레이션 요인에 구성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시차를 두고 이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나라나 특히 유로존 같은 공급 인플레이션이 주인 그런 나라가 문제거든요. 그런 나라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 네. 경기 침체 폭은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이 수요 인플레가 지금 인플레 요인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에는 미국 경기의 내년도 가벼운 침체를 돕는 요인이고 그래서 이 침체의 어쨌든 너비가 이런 상태 뭐 70년대라든지 뭐 80년대라든지 80년 초라든지 그다음에 뭐 서프라임 때라든지 이렇게 굵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저 고용이요, 박사님. 지금 예를 들면 경기 침체를 앞두거나 경기 침체 기에 들어오면 예전에는 당연히 실업률의 증가로 나타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실업률이 끝쪽도 안 하잖아요. 완전 고용 상태에서. 네. 근데 저게 기본적으로 어떤 경기 상황에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부분 살짝 올라가지 예전처럼 막 실업률이 폭증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 연간부터 시작된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굉장히 강한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제한이 있었고 그게 코로나로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 뭐 한국의 유학생들도 거기 뭐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 대부분 영주권 없어도 거기 스폰서 받아서 직장 가고 그랬거든. 지금 100% 귀국이에요. 비자 주지는 않으니까 취업 비자를 주지는 않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공화당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를 들면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냥 상점에서 근무하는 그 저소득 근로자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 코로나 기간에 좀 뿌리 깊은 것 같아요. 노동 구조의 변화가. 네. 그것 때문에 차라리 왜곡이 저렇게 장기화되면은 그 왜곡이 그 내부의 인력의 미국 사람에 대한 그 고용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실업률은 여간에선 잘 안 오를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어제 연준 인사도 뭐 한 5%까지 올라갈 거다 내년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도 좀 경제활동 참여율이 살짝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혀 꿈쩍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고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어쨌든 천천히 올라는 갈 거다 실업률이.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는. 네. 공급이 제한되니까. 네. 나이 든 사람들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조기 은퇴하고 조기 코로나 은퇴하고. 때문에 죽고 교사들 같은 경우도 또 조기 은퇴를 많이 했거든요. 2년 반 만에 어쨌든 110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작지 않은 사건이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이제 증시가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를 좀 미리 알고 싶잖아요. 뭐 정확한 뭐 수치까지는 모르더라도 방향이라도 좀 잡고 싶은데 그럴 때 좀 참고할 만한 간단한 거 한두 개 정도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는 뭐 그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좀 좋아하는 게 요 재고율입니다. 재고율. 예, 재고율을 좀 거꾸로 그려놨는데 미국의 재고율인데요. 지금 뭐 한 1.3 뭐 그 정도 되거든요. 파란 선이 재고율인 거죠. 네. 여기에 지금 장기 평균입니다. 2000년 이후에 한 22, 3년간 장기 평균인데
이게 뭐 지금 1.34거든요. 현재 1.33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재고가 많이 쌓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과잉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재고율을 거꾸로 두신 건가요? 네네네. 아, 네네. 그래서 재고율과 그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이제 조금 흐름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S&P 500 EPS가 한 220원, 네. 220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마이너스 한 5% 후퇴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일각에서 좀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뭐 10% 이상의 감익 이런 것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재고율이 과거의 평균, 장기 평균 정도의 2.34를 크게 아래로 돌파하겠죠. 돌파하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돌파하지는 않을 것이다. 2016년이나 2019년 코로나19 직전에 재고율이 1.한 얼마인가요? 요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언저리에서 재고율이 멈춘다고 하면 EPS도 한 요 정도 한 200달러 정도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대충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S&P 500의 적정 주가가. 그래서 3,100까지는 안 내려가겠다. 많이 내려가도 한 3,400이나 500 정도 될 거다라고 네. 저는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내년도에 좀 공포 심리를 불러일으켜도 S&P 500이 미국 주가가 그렇게 아주 과도할 정도로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네. 겁니다. 투자자들이 조금 참고하실 부분은 여기는 안 써왔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한 네네네. 47 정도 되면 저는 주식을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ISM 제조업 지수가 뭐 43이나 뭐 45 밑으로 떨어질 50이 가능성, 균형점이다.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한 47, 지금 한 50 정도에서 한 47 정도에 근접하면 저는 주식을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산업 재고 그리고 ISM 뭐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면서 예.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함께해 주신 우리 김환진 박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3프로TV 다이어리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